1점 준 사람도 2회차를 보게 만드는 영화. 바로 이 전무후무한 주인공.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주인공. 후달리기만 하는. 운전도 안 해. 용기도 없고 하는 것도 없는 이상한 주인공. 무슨 결단을 했는가? 나홍진 감독이. 무슨 결단이길래 이런 영화가 나오니까. 그것은 바로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를 타개하려면 해오던 방법대로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박수 박수. 안녕하세요. 호프 설명회 강의를 맡은 김혜림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호프 이제 보셨어요?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이제 또 더 다른 재미가 있어요. 두 분은 보셨죠? 네, 맞습니다. 저는 개봉 당일에 얼리버드 예매했어요. 와, 어떠셨어요? 딱 제가 보고 나서 두 글자로 후기를 남겼는데 충격이었어요. 맞아요. 굉장히 충격적인 영화. 어땠어요? 어제 또 급하게 봤잖아요. 퇴근하고 달려가서 봤는데 전 대유쾌 마운틴이었어요. 그냥 너무 즐겁다. 호프? 저 정말 발로 박수 치면서 봤다. 발박수를 치면서 봤다. 발박수 나왔다. 일단 강사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공부를 하기도 했고 글을 쓰기도 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저는 나홍진 감독의 영화를 좋아해요. 추격자도 황해도 곡성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미 나홍진을 좋아하는 나를 만족시킨다? 정말 그거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계속 팬인 사람을 팬으로 계속 유지시키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기 때문에 강사 소개로 제가 나홍진 감독의 전작을 다 봤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강의의 강사 소개 이게 끝인가요? 궁금하시면 이제 너무 나홍진. 일단 이 강의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나홍진 감독님을 폴인해서 인터뷰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는 나홍진 감독의 그 거대한 그림자가 계속 느껴졌거든요. 조인성, 황정민, 정우현이 나오는 영화에서 이 정도의 존재감을 뽐낸다? 그것은 일에 몰입하는 태도, 이 영화를 바라보는 어떤 전문가의 관점, 또 그동안 쌓아온 어떤 레퍼런스 이런 것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영화를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호프를 보고 나서 이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서 나홍진 감독님이 보고 마음이 1g, 1mm라도 동하셨다면 연락을 주셔라. 그리고 제가 이 강의에 이제 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것이 저의 뇌피셜 또 저의 해석입니다. 분명 반박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나홍진 감독님이 아니 저런 생각으로 한 거 아닌데? 나 그렇게 고민 안 했는데? 반박하고 싶으시면 이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호프 얼마나 대단한 영화인가. 저는 이런 영화를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전례 없는 화제성. 호프 정말 이상한 걸 넘어서 기괴하다. 영화 본 지 3일이 지났는데 아직 할 말이 쏟아져 나온다. 5점짜리 영화를 보고 난 후에도 3일을 이렇게 입 털고 있던 적이 없었는데 진짜 이상하다. 맞아. 네. 머릿속에서 안 떠나. 사람들이 계속 막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발을 동동동 구르는 거예요. 또 1점 준 사람도 2회차를 보게 만드는 영화. 이런 영화는 저 진짜 영화사에 한 번도 없었지 않았을까. 이 문자는 뭐냐면요. 저희 이제 포린이랑 촬영 같이 해주시는 송수문 작가님이 호프를 보고 와서 저에게 처음에 굉장히 감정과 분노가 섞인 문자를 주셨어요. 머리가 너무 아프다. 너무 별로였다. 1점이었다. 너무 충격적이다.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지난주에 호프 2회차 받고 평점이 1에서 10으로 올랐대요. 아니 1에서 10으로 오르는 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것을 해낸다 호프는. 그래서 이 영화는 그 자체로 거대한 해술 아저씨다. 그런 영화는. 대단하다. 근데 잘 만든 영화. 평점 막 9점, 10점 뭐 이런 영화들 굉장히 많습니다. 호프는 그런 것이 중요한 영화가 아니다. 최애 영화 뭐예요? 전 기생충. 기생충.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 좀 마이너 해도 되나요? 그럼요. 킬링 로맨스라고. 킬링 로맨스? 그거 뭐야? 되게 매끄럽게 잘 만든 영화들 있잖아요. 보고 나면은 박수를 치면서 나와요. 야,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러고 이제 끝나버린다. 한마디 감상으로도 충분하다. 왜냐? 모두가 좋아하고 모두가 좋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디 엔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냥 어떤 숫자로 나중에 기억이 되는 거야. 그거 1000만 갔잖아. 그거 사람들이 막 별점 엄청 높게 줬잖아. 수익을 얼마 냈잖아. 수익을 얼마 냈잖아. 손익분기점을 어떻게 넘겼잖아. 이동진이 몇 점 줬잖아. 뭐 라이너가 몇 점 줬잖아. 이런 얘기로 이제 끝나버린다. 하지만 우리의 나홍진 감독님 별점 관객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영화였다. 영화로 말을 하신다. 감독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아는 대로 해온 대로 만드는 익숙한 4점짜리 웰메이드 영화. 근데 사양할게요. 사양한다. 아니요? 괜찮아요. 양극단으로 이제 갈리게 됩니다, 이 영화는. 별점 5점. 최고였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엄청난 분노. 이걸 좋다고 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근데 이 1점 아니면 5점짜리 영화를 만드는 그것이 사실 엄청난 용기거든요. 왜냐하면 창작자라고 하면은 보통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뭘까요? 평가. 평가, 자본. 자본, 수익. 수익 모두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타협입니다. 타협과 싸워야 한다. 그래 맞아. 수익, 뭐 평가 아니면은 그 뭐 자본 이런 것들을 하려면 누군가에게 양보를 해야 돼요. 욕먹기 싫은 마음. 봐봐, 영화를 7년 동안 만들었어. 근데 막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해. 너무 힘들잖아요. 누가 이러고 싶겠습니까? 욕먹고 싶겠습니까? 영화의 경우 자본을 굉장히 많이 끌어모았는데 그게 이제 고꾸라지거나 시장에서 아예 사장이 되어버리면 다음 커리어가 생기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장선우 감독이라고 나쁜 영화 이런 엄청난 화제작 독립영화들을 만들면서 단번에 이제 씬의 신예로 떠오른 감독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알려진 영화가 바로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이라는 전설 속의 그 영화입니다. 그분이 핫 루키로 떠오르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자본이 확 몰려서 이제 만들어 버렸는데 그분은 사실 돈을 그렇게 많이 쓰니까 오히려 막 어그러지는 거지, 영화들이. 그 영화가 실패해버리니까 아무도 그 사람한테 이제 뭔가 다음 커리어를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돈이나 자본이나 사람들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또 모두의 마음에 들고 싶은 마음. 내 영화 대체로 다들 좋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과연 누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것과 싸우는 것이 굉장한 용기고 기세다. 그래서 나홍진 감독의 기세가 좀 다릅니다. 그의 기세는 어떤 결단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를 결심했어. 내가 감독으로서 가져야 될 목표점은 이거다라고 결단을 딱 하고 그거에 따라서 원칙을 세우고 그거에 맞춰서 이야기와 영화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무슨 결단을 했는가? 나홍진 감독이 무슨 결단이길래 이런 영화가 나오니까. 장르도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영화가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를 타개하려면 해오던 방법대로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박수 박수. 박수 박수. 정말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증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네21 인터뷰인데 호프 때만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곡성 개봉할 때도 그렇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한국 영화 최대 제작비를 썼다는 많이 화제가 됐죠. 왜 어떤 필요와 갈증에서 나온 결단이냐.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동안 한국 영화 산업에서 우리가 아는 익숙한 지당한 방법, 해오던 방법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탈출이 쉽지 않을 것이다. 나로서는 이 방법에 확신을 갖고 시작을 했다. 라고 결단을 내리신 거죠. 한국 영화가 막 되게 위기다 하는 말도 많고 사람들이 이제 다 영화관에 안 간다, 영화값이 너무 올랐다 이런 되게 다양한 어떤 위기론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감독들은 똑같은 대로 똑같이 영화 만들지? 옛날처럼? 아예 새로운 뭔가 틀을 깨는 방법이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런 결단을 내리고 호프를 만드셨어요. 이게 저라면 아, 감동이다.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장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거장이라고 부르는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잘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만약에 영화를 잘 만들어. 막 진짜 맨날 걸작들만 돼. 그러면 거장인가? 잘 만들고 좋은 결과물을 내는 건 좋은 크리에이터일 수는 있지만 거장이 되기엔 뭔가 한 끗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거장이 되려면 뭔가 결단을 내리고 내가 뭔가 책임과 해야 할 것들을 등에 이고 되게 위험한 미지의 땅으로 나가는,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혼자서 그것들을 보면서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거장이다 라고 이제 감동을 받는, 왜 호프가 왜 대단한 영화인가에 대한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이제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근데 아무리 용기를 내고 결단을 내리고 해도 영화가 막 진짜 따분하다, 교육 영화 같다 하면은 사실 누가 그 영화를 영화로서 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어떤 교과서에나 아니면은 뭐 자기계발서의 문법이지 영화의 문법은 항상 좋고 재미있고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 호프가 왜 좋고 왜 재밌고 왜 아름다웠는지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뒤에 약간씩 스포가 있는데 그 스포를 많이 넣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하차를 하셔도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뒤에서 설명할 3가지 이유의 어떤 하나의 전제입니다. 왜냐면 나홍진 감독은 이거를 막 거장으로서 모든 스태프와 막 전 세계의 관객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영화를 만들지 않고 저도 그냥 한 명의 사람입니다 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호프의 이상하고 매력적인 지점이 다 이 한 줄에서 출발하는 것 같다. 거장이지만 그냥 사람으로 그쵸? 만들었다. 아 이거 너무 위험한가? 선거철에 시장에 가는 정치인들처럼 민중 속으로 들어간 그것들이 이제 호프의 되게 이상한 지점이고 또 웃긴 지점이고 되게 매력적인 지점들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나홍진은 한국인이다. 근데 한국인의 속성하면 어떤 것들 떠오르세요? 한국인이라면 빨리빨리. 효율. 효율. 아주 기본적으로 간다면 한국어를 쓰고 한국인처럼 생기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일하고 살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나홍진 감독이 그 전작 필모그래피를 보면요. 한국이라는 공간을 굉장히 다층적으로 좀 해부를 해온 사람 같아.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데뷔작인 추격자는 마포를 이제 되게 구체적인 공간으로 설정을 하고 있고 이것도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한 거잖아요. 이런 마포 길거리에서 이 영화를 찍었다고 해요. 길거리를 이렇게 통제해가면서 굉장히 이제 주민들에게 지탄받으면서 그렇게 찍었다는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황해죠. 세 번째 곡성이 배경입니다. 황해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넘나드는 특성이 있어서 추격자보다 뭔가 한 발 더 뭔가 실험을 하고 비꼰 느낌이고 이 국가라는 거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곡성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무슨 일본 외계인인지 괴물인지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 존재하는 건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 곡성이라는 실제 존재하는 공간, 지명 위에다가 더 씌우고 있는데 근데 이 호프의 배경은 어디죠? 호포항입니다. 근데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호포가 한국일까? 네. 그쵸? 한국 같죠? 당연히 한국이죠. 당연히 한국이죠. 왜냐? 아니라고 대답해서 당연히 한국입니다. 한국어를 쓰고요. 두 번째. 이런 간판이 엄청 나와요. 그게 80년대 그 배경인데 한국의 현실 누가 나옵니까? K 신화의 주역들이 이제 또뭐 오징어 게임, 휴민트, 국제시장 이제 다 나오시잖아요. 이거 너무 한국 영화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숲, 이곳은 한국이 아닙니다. 이런 곳이 있었다면 이미 미어 터졌겠죠. 너무 좋아 보이니까. 이곳은 어디냐? 여기입니다. 루마니아에 있는 네테자트 국립공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촬영을 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보면은 엄청 이국적이에요. 이미지만 보면. 근데 영화를 보면은 그냥 한국 같아요. 한국 같아요. 왜냐면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호포에 사는 사람들이 쓰는 말을 보면은 전국 팔도 사투리가 다 나와요. 그러면 이 호포라는 곳은 이 한국 지도 안에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나? 80년대는 특히 지금처럼 막 이동이 잦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호포라는 곳은 되게 폐쇄적인 곳처럼 보이잖아요. 결정적으로는 총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당연하겠어요. 모두가 총을 갖고 다니고 이 호포라는 곳에 과연 정부가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작은 공간에서 일어나는데 경찰관이 2명이에요. 아나키즘이 온 시대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는 뭔가 국가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호포가 대체 어디냐? 나홍진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나는 여기가 지구라는 얘기도 한 적이 없다. 근데 사실 하셨어요. 왜냐면 정인성 씨가 계속 너 지구인한테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돼볼래?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공간성을 한국 혹은 뭐 어느 특정 지역, 지구 이렇게 결정해놓지 않겠다는 이런 결정이 왜 나왔냐? 우리가 한국인이 한국적인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대부분 떠올리는 어떤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한국인의 한국적인 영화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국제시장, 함유, 왕의 남자 막 이런 것들 있죠. 한국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그런 되게 요소들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누가 한복을 입고 다녀? 막 그런 무속 신앙, 뭔가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인의 그런 되게 티피컬한 이미지? 근데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핸드폰만 켜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 뭔지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한국인이지만 모든 전 세계를 글로벌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인이 사는 방식이라는 거야. 나홍진 씨가 한국인으로서 루마니아도 한국으로 만든다. 이게 되게 당연한 거야. 미국인들, 서양인들, 그 제1세계 사람들은 이미 영화를 그렇게 찍었어요. 어디 가서 뭐 대충 멋있으면 그냥 다 미국이라고 쳐버려. 외계인 영화의 큰 어떤 크리처물 아니면 이런 SF 영화를 한국에서 찍기 되게 어려웠던 지점 중에 하나가 내가 외계인이야. 지구에 왔어. 어딜 갑니까? 미국 가겠죠. 중국 가고. 한국에 왜 와? 라는 생각부터 그 전제가 깨져버리니까 외계인들이 굳이 한국에 온다고?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건 영화의 전제부터 의심을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는 그냥 애초에 우리가 K고 K가 세계다. 우리가 루마니아 한국이라고 할 수도 있지. 라고 말을 하고 다닌다. 그거를 영화로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나홍진 감독이 1974년생입니다. 이제 뭐 80년대 후반, 90년대부터 지금까지 뭐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콘텐츠들을 보고 쭉 자라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막 엄청 여러 가지 영화들이 떠올랐어요. 충청도 사투리를 쓰는 불쾌한 목수가 나오는데 그분 집에 딱 가면은 이상한 물건들이 많아요. 이게 제일 왼쪽에 있는 게 그 사이코라는 히치콕 감독의 되게 고전 영화인데 이 사이코가 누구를 모티브로 했냐면 에드 게인이라는 실제 연쇄 살인마를 모티브로 한 거예요. 그 에드 게인의 집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은문석 씨의 집에 은문석 씨래 죄송합니다. 그 목수의 집에 있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설명이 되고 그래요. 괴물, 그 한국 영화에 어떤 갑자기 괴물이 출연해? 한국에? 이게 닮은 것들이 있잖아요. 크리처들을. 근데 너무 보면서 막 다 다르게 생겼어. 통일성 있는 애들이 없어. 근데 그것들이 나홍진 감독이 아마 봤을 것 같은 그런 레퍼런스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쏙쏙쏙 가져와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거룩하게 안 해. 아바타 우리 시대의 명작이었죠 하면서 막 대놓고 막 거룩하게 안 하고 모두 나홍진 감독의 뇌에 있는 거야. 우리가 사실 뭔가를 쓰거나 창작을 할 때 내가 본 게 되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가잖아요. 영화사의 한 획을 그을 사람으로서 사이코를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오마주를 하거나 뭔가 부자연스럽게 섞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저런 거를 봐서 뭔가 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나홍진은 감독이기 이전에 한 명의 관객이기도 하다. 이 영화를 보고 아까 1점을 주신 분이죠? 화를 내는 분들의 어떤 되게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클리셰예요. 영화적 클리셰가 너무 극단적으로 세다. 주인공은 항상 총을 안 맞아. 극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쉽게 쓰는 그런 요소들? 아니 외계인이 엄청 빠르게 날리는데 저거를 못 잡냐? 조인성이 불사조냐? 왜 이렇게 안 죽냐? 그 조그만한 아저씨가 그 거대한 총 맞은 친구를 등에다 이고 병원을 갔다고? 그런 개연성이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화에서 그런 것들을 클리셰라고 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작은 거잖아요. 우리가 재미있게 밈처럼 유머러스하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가 정면으로 클리셰를 반박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전무후무한 주인공.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주인공. 후달리기만 하는. 운전도 안 해. 뭐 외계인 해부도 안 해. 용기도 없고 하는 것도 없는 이상한 주인공. 구두 신고 또각거리기만 하는. 먼저 앞으로 가는 길이 없어. 가봐. 아저씨 가봐요. 아저씨 가봐요. 이것만 하잖아요. 황정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대신 황정민이 해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줘요. 야, 숨차니까 말 걸지 마. 야, 이거 외계인이네. 아니, 어떤 외계인 영화에서. 어떤 좀비물을 봐도 누가 봐도 좀비가 오는데 좀비라는 말을 아무도 꺼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황정민은 영화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화 밖에 사는 사람 같아요. 관객의 입장으로서 그냥 거기 쓱 들어가가지고 엑스맨처럼 활동하고 있는 사람 같은 거죠. 심지어 외계인 편을 들어. 보고 총을 못 쏴. 이상한 모성애 같은 걸 느껴요. 그리고 이게 인간이랑 외계인이 어쨌든 싸우는 이야기인데 이 주인공이 어디를 갈지 갈피를 못 잡아요. 사람 죽는 것도 별로 안 슬퍼하는 것 같아. 근데 외계인의 얼굴을 보고 슬퍼하고 이게 왜 나타났을까? 이런 이상한 충돌들, 오류같이 보이는 이 혼란스러움. 이것은 사실 나홍진이 지금 동시대인으로서 현재 한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싶은 어떤 세계, 현실이 아니었을까? 그 나홍진이 그려내는 세계는 이런 거죠. 현실은 통일성, 개연성 이런 것이 사실 없어요. 그리고 거짓말 같은 일도 일어나요. 내 삶을 바꾼 명대사들. 멋있지 않은 이야기일 때가 많아요. 똥 얘기 같은 것들이 이 극에서 엄청 중요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명대사 하면은 되게 멋있는 그런 대사들을 생각하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거. 삶과 현실과 세계라는 것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홍진 감독이 호프로 뭘 했냐? 한류 다음 K문화의 어떤 지평을 열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한 명의 관객으로서, 감독으로서 풀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나홍진 감독의 일하는 태도와 무관할 수가 없다. 결론! 인터뷰를 제안드립니다. 감독님! 감사드리고요. 봐주셨다며. 나홍진 감독에 대해서 되게 완벽주의적인 감독이고 깐깐한 감독이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완벽주의라는 것이 그래서 컵이 1cm만 옆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카메라가 살짝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룩을 만드는 완벽주의가 아니라 어떤 결단부터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완벽하게 표현해내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용기를 갖고 그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까지가 모두 하나의 되게 거대한 완벽주의처럼 느껴져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여쭙고 싶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지랄 맞은 직업병이 있다. 이것의 정체는 뭔지 그 후츠파라고 하죠. 그냥 용기를 갖고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어떤 나홍진 감독의 이 호프에서 보여준 엄청난 기계 제 이론에 동의하시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홍진 감독의 이 작품을 보고 창작자나 일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는 열망이 누구나 있잖아요. 내가 만들고 싶은 임팩트를 내 일에서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희생 없이는 안 되고 타협을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이 작품 하나로 그 이상한 작품 하나로 보여준 것 같아서 전 되게 감동적이었고 사람들이 보고 나면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난다. 그래서 이런 영화를 결국에 본인의 완벽주의에 맞춰서 완성을 시키신 거라서 그런 과정들을 한번 포린에서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플러스 M 리더분께 영화를 보고 나서 혹시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 혹시 생각나시면 이제 전달 주셔라. 근데 감독님이 무대 인사 일정 제외하고는 이제 북미 일정도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좀 힘드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공항 대기하고 있을 때 제 인천공항 제가 사실 비행기까지는 못 따라가겠어요. 일본이면 한번 시도해볼 텐데 북미라서 괜찮고요. 대신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라도 언제든 찾아갈 수 있으니 꼭 한번 연락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8단계만 거치면 다 만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8번만 공유해 주시면 모두에게 다 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기세와 결단이라는 키워드가 너무 좋네요. 그 키워드를 인터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쵸? 기세와 결단. 일단 나홍진 감독님 얼굴을 살면서 이렇게까지 한꺼번에 많이 본 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네. 나홍진 감독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그리고 라야에 대해서 또 한층 라야 세계를 엿본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고. 왜 칸에서 기립박수를 쳤는지 이것만 들어도 알 것 같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주세요.